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노무사 시험 마지막 파이널 특강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OT 잠깐 하고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일단 프린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 필기노트입니다. 필기노트인데 새로운 내용 아니고 원래 제 강의를 수강했던 분들은요. 프린트 갖고 빨리 보시고 복습하실 때 이제 프린트 내용에 있는 거를 원래 봤던 노트하고 한 번 더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 필기 노트가 어느 부분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보고, 아, 이건 내가 좀 끝에 갔을 때 한 번 더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우리 교재 여러분들 옆단에 보시면 메모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시험 임박했을 때는 요 마무리만 계속 돌리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면 충분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실 때 물론 이제 기본서를 계속 보면 좋죠. 다만 이제 뭐 사보같이 이제 1차 시험 대비할 때 민법은 조금 시간을 줄여 나가고 암기 과목에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까지 볼 시간이 없는 분들께서는 마무리 교재 복습하실 때 빨리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꼭 푸세요. 그래서 공로민 연습 있죠, 여러분들. 푸신 다음에 풀면서 또 틀리는 게 나왔을 경우는요, 체크하시고 마무리 교재에 해당 부분에다가 뭐 현출 같은 거 하시면서 그렇게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교재 2페이지부터 가시면 되고요. 가시고 법원입니다. 앞부분 좀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제 그냥 눈에 바르면 될 부분들은 빨리빨리 진행하고 중요한 부분 조금 키워 설명하고 그렇게 할게요. 제1조 법률, 그리고 간습법, 그리고 조리, 이 세 가지의 순서에 대해서 꼭 기억하신 다음에 민법 제1조에 있는 법률에는요, 그냥 다 포함된다. 명령, 규칙 등등등 모두 포함된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뭐 시험 지문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하나이기 때문에 명령, 규칙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그렇죠? 상급 법원의 판결, 판단 같은 경우는 아니다 정도까지만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습법입니다. 거듭된 간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법적 확신의 유무에 근거해가지고 있었을 때는 간습법이고, 법적 확신이 없었을 경우에는 없다면 뒤에 나오지만 사실인 간습에 해당하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다. 구별설까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나번 가시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할 것 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됩니다. 부합을 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 등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법원이 간습법의 효력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관련 판례 1번은 다 아시는 거, 남성에게만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한 거는 당연히 간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 현재는 성별 관계없이 성년이지요.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당연이지 별도의 가의 의사의 표명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조리이지 간습법은 아닙니다. 간습법이 아니고 조리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이 이루어진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이번 또 모의 성가분으로서 변경된 성년인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모가 속했던 종중에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된다까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효로 다 아시는 거 보충적 효력설이다 해서 성문법하고 간습법 사이에서 충돌되는 게 있었을 경우는요, 성문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교재 3페이지 가시고요. 제일 위에 간습법과 사실인 간습의 비교에 관한 부분인데, 방금 봤다시피 판례 입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른바 법적 확신이 간습법은 있고
사실인 간습은 없기 때문에 구별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기능 부분 가시면 간습법의 경우는 법칙의 효력을 가지는 거지요. 하지만 사실인 간습은 의사의 보충, 즉 법률행위 해석할 때 쓰는 거죠.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사실인 간습이 작동이 된다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간습법의 경우는 원칙이 법원이 직권에 근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인 간습은 원칙적으로 주장 증명이 필요한데, 요 밑에 있는 예외는 이제 경험칙이라고 하는 단어 같이 나오면 직권으로 본 적도 있긴 한데, 이거는 감정평가사에서 한번 나오고 그 밖에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원칙끼리만 잘 비교하셔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2강 가시면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인데요. 로마자 1번 형성권인데,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지매청이죠. 지매청하고 그 다음에 부매청 같은 경우에는 형성권에 해당하죠. 근데 비교할 게 지매청 그 이전 단계에서 행사하는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의 경우에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낙이 있었을 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다까지 또 뒤에서 배우겠지만 한 번 더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한번 쭉 읽으시고, 해당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근거한 등기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 채권에 불과하죠. 따라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해당하는 것이지 이게 형성권까지는 아니다까지 한번 미리 땡겨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번 행사 부분은 다 아시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취소권은 채권자 취소권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 없고요. 재판 외 가능하고, 조건과 또는 기한 같은 거 붙일 수도 없고요. 일부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일단 행사했을 때 철회하는 것도 안 된다. 왜?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을 때는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항변권입니다. 영기적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걸 말하는 거고, 동의안건하고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또 뒤에 하겠지만 최고 검색의 항변권 같은 경우는 연대 보증인에게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점을 미리 땡겨가지고 한 번 더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2번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타 부분 가시면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취권의 경우에도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될 수 있고, 이번에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소시의 대상에 해당하죠.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한다. 근데 비교할 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이등은 그 본질이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기 때문에 소시에 걸리지 아니한다는 점까지 구분하신 다음에, 문제 풀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그것만 보고 문제 풀지 마시고 점유 취득 시효, 매매 계약에 의한 경우는 소시에 걸리지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경우는 안 걸린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4페이지 가신 다음에 신의칙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일반론 부분에 직권 다 아시는 거고, 강행 규정이고 사법 전반에 다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고요. 로마자 2번에 보시면 고지 의무입니다. 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갑이 을한테 고지해줄 의무가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부 다 고지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상대방 을이 알았을 경우라면 거래 계약 안 했을 것임이 명백했을 때는 고지할 대상인데, 많이 했던 거 아파트 인근의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사건의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죠. 그럼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데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망에 근거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보시면요, 채권자가 있는데 물상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병이 있었어요. 채권자가 갑이고 그럼 채무자 을이 있겠죠. 을을 위해 가지고 병이
물상 보증인이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갑이 병에게 채무자의 신용 상태 등에 대해서 조사해서 고지할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이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알아볼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비교할 게 여러분들 채권법에 보면 보증인과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물상 보증인의 경우는 민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시리 측에 의했을 때에도 고지할 의무가 부정되는데 보증인 사건의 경우, 보증인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보증인이 될 자에게 채권자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인에 대해서 묻는 경우하고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묻는 경우를 꼭 구분해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보호 의무에 관한 부분인데 최근에 산인공 시험 문제에서 이게 자꾸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숙박업자 같은 경우에도 보호 의무가 인정되고 여행업자의 경우에도 인정이 되고 병원 등의 경우도 다 인정된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특히 1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박업자의 경우와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임대차, 우리 공부할 때, 2차 공부할 때 신림동 와가지고 방 구하는 경우 있죠. 이런 일반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이른바 안전배려 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해서 숙박업자하고 일반 임대차에서의 임대인을 꼭 비교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요거 두 개 차이점에 기초해가 나중에 임대차 계약 파트에서 진짜 중요한 채판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이렇게 베이스 깔아두시고요. 기타 부분 가시면요. 법원이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갑과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예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갑과 을 사이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부로서 감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때 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감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신의 측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인 경우가 아니고 예외적 경우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4번에 이제 파생 원칙 가보시면요. 요건 부분인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할 당시에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전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번에 보시게 되면 니은번에 사전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제하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객관적인 사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일방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요거 꼭 별표 쳐두시고 해서 사전 변경 원칙에서 사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기 때문에 요거 꼭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디귿번 보시면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의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기초가 아니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었을 때는요. 굳이 법을 통해서 갑과 을 중에 누군가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제하지 못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2번을 조심해 가지고 문제 풀 때 함정 잘판을 제가 다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관련 판례, 이것도 중요하죠. 해서 일단 먼저 신의 측에 의한 책임 범위의 제한은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거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서 퇴사 등을 했을 때 보증계약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을 때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특정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못한다까지 꼭 구분하셔가지고 요거 두 개 지금 한참 쉬었으니까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두 개를 잘 비교해서 문제를 푸시고 요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해서 특정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했을 때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서 해지도 못하고
신의 측에 근거한 책임 제한도 못한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위에 건 못하지만 밑에 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도 또 비교해가지고 혹시 모를 함정에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부분 가시면요. 절대 차임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특약을 했다 해도 반하는 사전 변경이 있었을 때는 증액 청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의 측 파트에서 문제 풀 때 그것만 가지고는 항상 부족하다. 그 느낌 살리신 다음에 2번 보시면 매매 계약하고 9년 지났다. 그리고 시가가 상승했다는 것만 가지고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구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3번은 최신 판례거든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돈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해놓고 갑이 을에게 그러면 내가 6개월 뒤에 너 계좌에 입금해 줄게 라고 했는데 2달 뒤에 을이 폭삭 망해가지고 더 이상 갑 생각해서 내가 을한테 입금을 해줘도 좀 받기 힘들겠는걸, 그런 중대한 사전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됐죠. 6개월 뒤에 그냥 입금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입금을 거부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가시면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인데 위반되는 경우 1번, 2번 둘 다 중요한 판례거든요. 여기 있는 위반되는 경우에서 1번 판례 관련해 가지고 필기노트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1번입니다. 해서 196번이니까 원래 제 수업 들었던 분들께서는요 196번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그림을 보시면요, 을이 아버님이시고 X 토지가 있었습니다. 갑이 아들 딸이었습니다. 갑이 무권 대리인인데 병한테 X 토지를 매도하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 뒤에 아버님 을께서 사망해서 갑한테 상속이 되니까 갑이 이제 와서 병을 상대해가지고 네 명의 등기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전 등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신의 측에 반함으로 청구 기각 허용될 수 없다까지 한 번 더 빨리 확인하시고 다음번부터는 이만큼만 읽으면 요 그림을 떠올릴 수 있게끔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 2번 보시면요, 땅 주인 을이 있었습니다. 땅 주인 갑이 있었고 을이 있었는데 을이 갑한테 말하기를 나 더 이상 너한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른바 선행행위죠. 선행행위를 했다가 나중 가가지고 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해줘라고 하면서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모순되기 때문에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번 또 중요한데 하도 많이 해서 위반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 보시면 강행법규의 위반에 근거한 무효 혹은 취소 주장을,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을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막아버리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판례 1번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배제 잠탈 행위를 했음에 근거해가지고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을 또 신의 측에 의해서 막아버리면 강행법규 입법 취지에 대해서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고요. 이번 또 증권거래법이라고 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약정의 무효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도 위반되지 않고요. 3번 볼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혹은 의사 능력이 없음에 근거한 무효 주장 같은 것도 민법상 각종 능력은 강행 규정이죠. 민법상 능력은 강행 규정. 그럼 강행 규정에 근거한 무효 내지 취소임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측에 의해서 막을 수가 없으므로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고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가신 다음에 제일 위에 실효의 원칙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또 옆에다가 우리 필기노트 17번입니다. 그래서 필기노트 두 번째 필로고요. 17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림 있지요? 그래서 그림 보시게 되면 원래 땅 주인 갑이 있었는데 갑이 장기간 권리 행사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갑이 X 토지를 을한테 팔고 등기를 넘겼죠. 그래서 을이 그 뒤에 그 위에 거슬리는 송전선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서 철거 청구를 구할 때에 을의 권리 행사가 실효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종전 소유자 갑이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아니한 부분을 고려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을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갑거를 고려하면 안 되겠죠. 해서 고려하지 아니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번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사정만 가지고는 실효의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권리 소멸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3번 인지 청구권은 천륜에 기초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의로 포기 못합니다. 포기 불가. 더 나아가서 인지 청구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또 사정만 가지고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볼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아님. 4번에 해제권 같은 형성권이나 이런 권리도 전부 다 적용될 수 있고 5번 소유권 및 소유권에 기한 물청처럼 이른바 소멸시효 등에 걸리지 않는 권리도 실효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고 6번에 보시게 되면 갑이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직금에 대해서 수령을 했죠. 해놓고 2년 10개월 지나가지고 해고 무효 확인을 갑자기 청구하는 것도 실효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청구하는 거 허용될 수 없다까지 빨리 한번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가시면요. 본래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 남용의 경우도 적용되고요. 이번에 보면 원칙적으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죠.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의 의사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추측하여 인정될 수 있다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옆에 여러분들 CF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혹시 모르니까 상계권 남용, 기본서에 다 했던 거.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상계권 남용 사건에서는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별도의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적도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공로부지로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길로 쓰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그 공로에 대해서 철거 같은 것들을 청구하는 것은 이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 등은 청구하지 못하고요. 이제 판례의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전 보상으로 처리할 것이지 바로 철거 등은 청구하지 마라 라고 결론 정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가시면 권리 능력에 관한 부분이고요. 1번 다 아시는 겁니다. 생존 중에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능력을 가진다. 그 말이고요. 출생신고, 사망신고 둘 다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출생신고 했을 때부터 능력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출생한 사실이 있었을 때 바로 능력을 취득하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번 능력에 관한 건 전부 다 강행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다. 로마자 2번 가시고 태합니다. 개별적 보호주의지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죠. 그럼 어떤 경우에 보호하나? 불상류,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 그리고 상속, 그리고 유증까지 보호를 해준다. 해서 이번에 보시면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아 같은 경우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간주죠.
따라서 추정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를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의제 본다 간주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전부 다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고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한해서만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 민법 제390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 청구권만 보고 문제 풀지 마시고요. 불법 행위에 근거한 건지 민법 제750 이하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요거인지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7페이지를 가신 다음에 두 개를 꼭 비교해야겠죠. 조산, 일단 살아서 출생을 했죠. 그럼 일단 태아가 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거고 그 뒤에 아기가 사망했을 경우에는요. 부모님한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조산, 조만 이렇게 체크. 비교해가지고 사산됐을 경우는 아기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상 채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죠. 그럼 권리를 발생조차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도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상속에 대해서 묻게 되면 둘 중에 어떤 건지 잘 구분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태아에게는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못합니다 해서 증여는 못한다. 유증과 혼동하지 마시고 해서 증여계약의 경우는 능력이 부정된다. 그리고 태아인 상태에서는 판례 입장에 의했을 때 법정 대리인 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증여계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밑에 동시 사망의 추정 부분 가시면 다 아시다시피 추정이지 간주가 아니죠. 해서 비교해서 실종 선고는 간주의 문제죠. 실종 선고는 간주니까 두 개 잘 비교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요. 이렇게 빼내서 갑이 있고 할아버지, 을, 병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이때 갑하고 을이 만약에 동시 사망 추정,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경우 갑하고 을 둘 사이는 상속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을에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갑이 사망했을 때 을이 생존 중에 있었을 때 상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 사망 추정을 받는 경우는 갑이 사망했을 때 을도 함께 사망한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상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죠? 그러나 우리 판례 입장에 의했을 때 이렇게 대습 상속 사유로는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습 상속은 인정한다. 이렇게 2번 가시면 인정 사망의 경우도 추정에 불과하지 간주가 아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추정이지 간주가 아니다. 노란색 펜으로 기타 부분 가시면요. 권리 능력의 상실 사유는 여러분들 사망이 유일해요. 선생님 실종 선고는요. 예, 실종 선고는 종래 주소지의 사법적 법률 관계에 한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지 진짜 그분의 능력을 다 없애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종 선고는 아니다까지 기억하시고 이번에 보시면 법원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에 의하지 않아도 경험칙에 근거해가지고 개별 사건에서 갑이란 자의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번 주제 가시고 의사 능력인데요. 최근에 다른 상인고 시험 문제에서도 사례형 문제가 지금 자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에 보시면 의사 능력의 판단은 개별적으로 볼 문제죠. 획일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적 행위에 기초해가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이번에 보시니까 법률적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볼 문제다. 그러므로 장애인 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다 하시더라도 반드시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에 대해서 기초해가지고 볼 문제다.
효가 부분에 보시면 취소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해서 제한 능력과 달리 의사 능력이 없었을 때는 무효고 성립된 계약은 유효한 게 원칙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이번 진짜 중요하죠. 해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적용되는 단서가 의사 능력이 없어서 돌려줄 경우도 똑같이 유추가 되거든요. 해서 선의이면 현존 이익, 악의이면 받은 이익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 이익까지만 돌려준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밑에 잠깐만 3번이라고 적어두신 다음에 물론 저 뒤에 나오지만 동시이행 관계 있다 해서 갑이 을한테 돌려주고 을도 갑한테 뭔가 해줄 때 양의무 즉 무효가 됐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돌려주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의한 관계 있다까지 적어두시고 체각 부분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이렇게 메모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페이지 가신 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7번 미성년자 원칙 19세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미가 계약 등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항상 민법은 명시, 묵시 다 가능하거든요. 그 명시적 동의에 한한다라고 하면 다 그냥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고 위반해가지고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요. 미갑 본인 같은 경우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40조 해서 비교할 내용이 미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니라고 물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추인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추인은 아직은 못합니다. 해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고 난 뒤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자가 되고 난 뒤에 비로소 추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문제 풀 때 취소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하고 추인할 수 있니에 대해서 잘 구분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2번입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경우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제 109조 차고 취소하고 민법제 110조하고 비교해가지고 정리하시고 얘들은 제3자가 선의이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취소에 해당한다까지 비교 정리하시면 됩니다. 판례 보시면 법대의 관여 없이는 경락인이 될 수 없음. 그죠? 2번입니다. 법대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 법대의 동의는 이른바 재항변 사유에 해당하지요. 그러므로 제한자 측에서 법대의 동의가 있었음에 대해서 주장 증명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상대방 측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로마자 2번의 예외 부분 가시면 1번입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그러니까 권리만이란 뜻이 의무는 지는 게 없다 그 말이고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혼자 해도 하등 분리할 게 없기 때문에 법대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요 1번과 2번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갑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는 권리만 얻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해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부담이라고 하는 의무도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만을 얻는 게 아니니까 부담부 증여는 단독으로 못합니다. 할 수 없다 해서 만약에 법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담부 증여를 받는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까지 두 개를 잘 비교하시고요. 밑에 2번의 처분 허락의 경우에는 1번의 경우가 필기노트 35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35번 있을 거니까 그림 보시고 중요한 겁니다. 갑이 민법 제6조 이른바 처분 허락이 있었을 때는 성년자까지 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친권자, 부모님이 친권자 및 법대의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처분 허락을 하고 난 뒤에도 법정 대리권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1번을 보니까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했을 때는 미갑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요 임의는 더 이상 새로운 동의 없이도 용돈을 쓸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그 뒤에 그러나 이렇게 민법제 6조에 근거해 가지고 처분 허락이 있었다 해도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따라서 비교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프린트 35번 오른쪽에 민법제 8조에 근거해 가지고 영업 허락이 있었거나 혹은 법률 혼관계를 맺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성년자로서 의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큼은요. 법정 대리권도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간섭 등을 할 수가 없으니까 6조, 8조를 잘 비교해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2번 또 필기노트 36번인데요. 36번인데 우리 프린트 2페이지 가신 다음에 제일 위에 보시면 36번 그림이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100점 방지 함정으로 팔 거니까 조심하시고 위에 1번은 됐고 밑에 있는 2번입니다. 갑이 있고 회사 을이 있고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있었고요. 을하고 병 사이에서 가맹점 계약 갑이 카드 가지고 병한테 가서 물품을 샀습니다. 그 뒤에 갑이 취소에 대해서 주장하니까 원심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아까 정리했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거는 강행 규정에 근거한 취소 주장이기 때문에 신의칙에 의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대법원은 취소 못하긴 하다. 다만 취소 못하는 이유는 묵시적인 처분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 못하는 거다까지 빠르게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 18세 미가 법대의 허락을 받고 알바했죠. 그래가지고 월소득 6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들을 구입했던 계약이죠. 이때 대법원은 취소 못하는데 취소 못하는 이유는 민법제 6조에 근거해가지고 처분 허락이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 못한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취소 못하는 이유를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갑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면 틀린 질문이고 말고 신의칙 위반은 아닌데 묵시적인 처분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취소 못한다만 보고 문제 풀지 마시고요. 취소 못하는 근거 두 가지를 잘 구분해 가지고 신의칙이 아니고 민법제 6조 처분 허락 때문에 못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시면 이제 영업 허락입니다. 특정 영업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을 경우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이 된다. 이게 방금 봤던 민법제 6조의 경우하고 차이죠. 따라서 그 범위에서는 법대의 동의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같이 소멸돼 버린다 해서 비교해 가지고 민법제 6조 처분 허락의 경우는 법정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금 봤던 필기노트 보시면서 한 번 더 꼭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2번 또 자꾸 헷갈려 하시니까 한 번 더 볼 건데요. 필기노트 37번이고 프린트 2페이지 제일 끝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제일 끝에 보시면 취소의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1번과 2번은 구분해야 될 문제지 사실은 비교할 게 아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민법제 5조에 의해서 취소를 하는 거는 한 번 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안 했는데 미의리 병이랑 계약했을 때 그 계약에 대해서 취소하는 게 민법제 5조에 있는 취소인 거고 8조에 여러분들 있는 영업 허락의 취소는 영업 허락에 대해서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다까지 구분하신 다음에 민법제 5조에 근거해 가지고 취소했을 때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보호될 여지가 없지만 영업 허락에 대해서 취소를 했는데 단골 손님이 기억나시죠? 그 허락 취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을하고 문구점 가가지고 뭐 물품 구매 계약 등을 했을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5조에 비교하고 차이가 있고 차이가 여러분들 이 노트 필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5조하고 8조하고 잘 구분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가시고 기타의 경우 가시면요. 법률혼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면 안 돼요.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면 성년 의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번에 어차피 대리인은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고 본인이 계약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리인 같은 경우는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요. 3번입니다. 제한자 값도 했죠. 단독으로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해가지고 아직까지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이전이라면 단독으로 추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추인을 잘 비교하시고 4번에 보시면 법정 대리인이 아기를 대리해가지고 근로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했고 월급 지급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아기한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번입니다. 16세가 아니죠. 17세가 됐을 때는 유언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 유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제5조 이하 말고요. 저 뒤에 상소법에 별도의 조문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조문 전부 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의미에서 나이 정도 기억해서 문제 푸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법정 대리인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친권 행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친권자가 직접 대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위반했을 때는 무권 대리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 상반 행위가 되려면 친권자의 이익이 필요하거든요. 해서 조심할 게 실제 사안은 친권자 을이 자기의 친정 오빠였는데 또 실제 기출지문 보면 자신의 친구 병이죠, 병. 병의 A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갑 소유의 X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 등을 설정했을 때는 친권자 을 자기의 채무가 아니고 자기의 친구 병, 자기의 친정 오빠 병, 제3자의 채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친권 남용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해 상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하려면 친권자 을 자신의 이익이 충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3자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리 등을 했을 경우는 여기게 되지 않는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밑에 있는 2번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사례형 문제에 꼭 대비가 필요하다까지 적어두시고 우리 필기노트 프린트 3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169번 돼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요거 169번 필기노트다까지 적어드리고 한번 그림 보실게요. 갑과 을이 이혼을 했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병미가 있었다. 그리고 을이 정가 재혼 등을 했다. 그 뒤에 갑이 사망해서 갑 소유의 X 토지가 병에게 상속이 됐다. 근데 그 뒤에 재혼 남편이 돈이 필요하니까 을이 어떻게 도와주지? 라고 하다가 을이 법정 대리인의 지위에서 병 소유의 X 토지를 내가 금매로 헐값으로 팔아서 그 매매 대금으로 정을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마을 주민이었던 A한테 X 토지를 헐값에 매매했다. 이랬을 때 A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었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친권자의 대리 행위가 자식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다. 이른바 친권 남용을 했을 경우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똑같이 유추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
해서 방금 봤던 필로에서 상대방 A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 유추에 근거해가지고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효력이 자한테 미치지 않기 때문에 A한테 등기가 남아 있었을 때는 병이 A 상대해가지고 A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A가 다시 한 번 더 B한테 팔았고 B 명의로 등기가 됐고 B가 선의인 경우에 우리 판례 입장에 의했을 때는 1항 단서가 유추가 되니까 107조 제2항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A하고 거래 행위했던 B 같은 경우가 선의였을 경우에는 B가 2항에 의해서 보호가 되므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B가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도 민법 총칙에서는 선의가 일반적 경우이기 때문에 제3자 필로에 있는 B가 악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하는 말소 등을 구하는 병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제3자 스스로 선의임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진다 하면 틀린 질문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따로 제가 밑줄이나 메모 등이 없는 이유가 나중에 108조 제2항 파트에 있으니까 지금 한번 읽고 정리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이제 밑에 8번 가겠습니다. 성년 후견에 대해서 보시면요. 결여가 됐을 때 성년 후견이죠. 주의할 거 부족이 아닙니다. 부족의 경우에는 한정 후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여가 성년 후견, 부족했을 때는 한정 후견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밑에 있는 관련 판례입니다.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었을 경우는 의사의 감정은 필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감정이 없는 경우라 해도 개시를 할 수 있다. 의사의 감정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2번 가시면요. 본인 같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고요. 사촌이지 6촌은 아닙니다. 6촌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요. 뒤에 법원이 직권에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본인 같은 경우는 개시, 시작의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상태가 다 회복됐어요. 이제 마무리하세요라고 하는 종료 심판도 다 청구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 고려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반대하는 경우라 해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까지 하시고, 또 물론 뒤에 있으니까 듣기만 하시면 돼요. 성년과 한정까지는 고려사항에 불과해서 본인이 반대해도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후견의 경우는 본인이 반대하면 못한다까지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이제 10페이지를 가신 다음에 제일 위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 부분 가시면 거기 있는 1번에 우리 필기노트, 잠깐만요. 필기노트 45번 같은데, 예, 맞네요. 프린트 3페이지 밑에 있는 45번 보시고 그거는 별표 치시고 꼭 기억하시고, 핵심은 미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있다. 성년 후견인은 없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초 부분은 됐고 로마자 2번에 보시면 을이 성년 후견인이고 갑이 피성년 후견인이거든요. 을이 갑한테 동의를 해주니까 갑이 병을 직접 만나서 계약했을 때 동의가 있었으니까 취소 못한다 하시면 안 됩니다. 성년 후견인 을에게는 처음부터 동의권이 없으므로 을이 갑한테 동의를 해줘도 무의미,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갑이 병을 만나서 직접 계약했을 때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그림 바꿔서 그 밑에 vs 만약에 갑이 미이고 을 같은 경우가 미성년 후견인인 경우라면 을이 동의했을 때는 동의의 법적 의미가 인정되므로 더 이상 취소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에
분명히 후견인 을이 동의했는데 갑자기 갑이 했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니 없니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동의가 있었으니까 취소 못하겠지. 절대 그렇게 문제 풀지 마시고요. 등장인물이었던 갑이 미인지 아니면 피성년인지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까지 해놓고 정리. 취소 가능한 게 원칙이다. 주의할 거 별표. 미성년 후의 경우와 달리 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년 후견인 을의 동의를 받아 갑이 병가 계약을 했을 때도 여전히 취소할 수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스스로 추인할 수 없다. 왜? 처부터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밑에 2번 예외입니다. 법원이 갑에게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고려해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라고 해가지고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 못하고요. 니은번입니다. 간편한 물건 같은 거 사는 여러 행위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원칙은 동의가 있었어도 취소할 수 있는데 예외 두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기타 부분 가시면 상태가 조금 좋아져 가지고 한정 후견 개시를 할 때도 원래 있었던 성년 후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종료 심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후견인은 아기의 인격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만 될 수 있다. 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법인도 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아기의 인격 형성을 위한 차원에서 법인은 될 수 없고 자연인만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나온 김에 같이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한정후견 부분 가시면요. 부족이지 결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2번 요건 다 똑같고요. 3번에 보시면 법원은 후견적 입장에서 가령 을이 한정후견을 청구했을 때도 필요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성년후견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반대로 여러분들 성년후견을 청구했을 때도 그만큼은 필요 없고 한정후견이면 충분해 보이네 라고 판단되는 경우는요. 또 한정후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량이 인정이 된다. 해놓고 로마자 2번 가시면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조심해서 원칙은 취소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1억 원 이상 거래 행위를 할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하세요라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근데 그 1억 원 이상 거래 행위를 할 때 위반해서 동의를 안 받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똑같이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물건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가 없다. 기타 똑같습니다. 좀 더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피한정 후견인 분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를 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도 원래 있었던 한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되고요. 또 똑같이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요구할 때도 원래 썼던 심판에 대해서 종료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바꿔치기를 할 때는 원래 있었던 후견에 대해서 종료 심판이 필요한 게 원칙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신 다음에 특정 후견을 보시면요. 청구가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2번이 중요하죠. 앞에 두 가지의 경우와 달리 특정 후견의 경우는요.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심판을 못합니다. 해서 비교, 성년과 한정의 경우는 고려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대해도 할 수 있지만 특정 후견은 못한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3번 또 중요한 게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비교하실 게 여러분들 성년이나 한정 후견의 경우는 이른바 포괄적 후견이거든요. 포괄적 후견.
해서 미리 범위를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해서 미리 범위를 정하는 거는 성년 한정이 아니고 특정 후견일 때 미리 범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잘 구분하시고요. 4번 또 중요하죠. 특정 후견은 같이 있지만서도 이분은 완전한 행위 능력자이거든요. 그러므로 특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해도 다른 뭐 사기, 착오 등은 모르겠지만 제한 능력에 근거해 가지고는 취소할 수가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똑같이 성년 한정 후견 개시를 할 때는요. 원래 존재했던 특정 후견에도 종료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5번 다 똑같죠. 원래 있었던 거를 없애고 갈아타기 하는 경우는 원래 있었던 후견 부분에 대해서 종료 심판이 이루어진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1번 가시겠습니다. 민법 제15조에 관한 부분이죠. 조문 잘 읽으시면 됩니다. 자, 제한 능력자 갑이랑 거래했던 상대방 병은 제한자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년자 등이 됐을 때는 그때는 갑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가지고 확답을 촉구할 수 있죠. 이랬을 때 갑이 답을 바라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이지. 근데 이 항에 보시면요, 아직까지 갑이 나이가 덜 차가지고 성년자가 되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갑을 상대해가지고는 병이 채고할 수 없고 그의 법정 대리인이었던 을에게 1항에 있는 촉구를 할 수 있고 맞죠? 근데 을이 또 그 기간 내에 학답을 발송하지 않았을 때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해서 1, 2항까지는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1, 2항까지는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3항입니다. 민법 제9호 공조 등에 근거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이었던 후견인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키워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 후견인 같은 경우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경우가 아니니까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답을 발송하지 않았을 때 취소한 것으로 보는 거지 추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다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조입니다. 1항을 보시면 참 유치하지만 계약은 철회의 문제고요. 계약은 철회. 2항에 보시니까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거절권 행사에 관한 문제다. 계약은 거절하면 틀린 지문, 계약은 철회, 단독행위는 거절. 다시 1항에 계약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죠. 있기 전까지. 그럼 추인이 이미 있어버리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방이 1, 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 병은 자기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에 갑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다. 즉 상대방 병이 악이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 항에 보시면 단독행위의 경우는 추인 전까지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추인을 하고 난 뒤에는 추인한 후에는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항 같은 경우는 1항과 봤을 때 여러분들 별도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악의의 상대방의 경우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잘 비교하셔서 상대방이 악이었을 때 학답 촉구도 할 수 있고 2항도 행사할 수 있는데 1항에 있었던 철회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3항에 보시면 철회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자에게도 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비교할 게 민법 제15조 학답 촉구는 제한자에게 할 수 없고 그의 법대한테 한다는 점을 꼭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7조 보시면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나 능력자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요.
이항이 중요하죠. 미 그리고 피 한정 후견이니 동의가 있었다고 속임수를 썼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거든요. 해서 이항의 경우는 누가 없다? 피성년 후견인이 없죠. 해서 어차피 피성년 후견인은 실제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라고 뻥친 경우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까지 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신 다음에 제일 위에 1번 부분 가시면 1번을 쭉 빼서 필기노트 49번이라고 적어두시고 49번을 봅시다. 우리 프린트 4페이지 가신 다음에 그 밑에 노트 쭉 한번 보시고 제일 밑에 보시면 17조 1, 2항에 구별되어 있고요. 동의서를 위조했다. 시험 문제 풀 때 사례 문제에서 갑이 동의서를 위조했다 나왔을 때 갑 같은 경우가 미인 경우는 더 이상 취소 못하죠. 하지만 갑 같은 경우가 한 줄 밑에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라면 실제 동의가 있었을 때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또 두 개를 꼭 구분하자. 해서 피성년 후견인은 법대 동의서에 대해서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서 속임수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비교. 사례 문제에서 미갑이 그렇게 했을 때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번에 보시면 속임수 여러분들 적극적인 걸 말하는 거죠. 사장이다 혹은 뭐 군대 갔다 왔다 갖고는요 해당하지 않는다. 3번의 속임수의 사용구도 제항변 사유에 해당하죠. 그래서 거래 행위했던 상대방 을이 갑을 상대해가지고 계약상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갑이 민법제 5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의 항변을 하게 되면 다시 을 같은 경우가 17조에 근거해가지고 재항변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갑의 속임수 사용 여부, 뭐 미라든지 미성년자, 갑의 속임수 사용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는 증명 책임은 을이 진다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여러분들 12번부터는요 10분만 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